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경선하는데 다들 힐러리가 우세하다는데 박사님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해서 아주 유명한 예측을 하시는 바람에 국제 정치 학자이시면서 또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도 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0월 7일 사태가 터져서 하마스가 공격을 했죠. 블레셋 쪽에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응전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충근 박사님께서 국제정치학자시니까 잘 풀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독교 언론인 협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국제정치학자이지 신학자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차후 쓰고 싶은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성경은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기독교에 의하면은 국제 정치와 전쟁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1시간 정도 강연하는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사실 역설입니다. 역설. 전쟁을 잘 준비한 나라들이 평화를 얻는 거예요. 전쟁을 잘 준비한 나라들이 평화를 얻는다. 이게 역설적이죠. 무기가 많은 나라가 무기는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도구인데 그게 많은 나라가 평화를 지킨다라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쟁이 왜 일어났지?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것이 오히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평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파트는 전쟁과 평화의 역설, 두 번째 중동 전쟁의 기원과 역사. 이거는 지난 10월 7일 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 3,000년 전, 4,000년 전에부터 있었던 일이 지금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 오리진, 그리고 역사,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난 10월 7일 날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직접 원인이 뭘까? 이 전쟁이 지금까지 1948년 이스라엘이 수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중동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4개예요. 근데 요번 거가 5차 이름이 붙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의 중동 외교, 바이든 외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10월 7일 날 전쟁이 저는 났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외교, 미국 이걸 보고,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편을 서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는 올바른 편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야 맞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역사의 right side of history, 역사의 바른 편은 어디일까라는 그래서 5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역설이라는 가장 유명한 말은 로마인 베제티우스라는 사람의 아주 명언인데 Civis pacem para bellum.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데 A를 원하면 B를 준비하라. 그런데 A하고 B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을 빼고 싶으면 밥을 많이 먹어라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살을 빼고 싶으면 밥을 많이 먹어라. 말이 안 되는데 전쟁과 평화는 그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는 2가지가 있습니다. 평화는 2가지가 있는데 항복해도 평화입니다. 항복해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항복의 평화예요. 북한한테 모든 걸 다 들어주면 일단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완용이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일본하고 안 싸웠으니까. 나라를 뺏겼지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쟁하다 보통 나라를 뺏길 때는 전쟁하다가 져서 나라를 뺐는데 일본한테 나라 뺏길 때는 평화 상태에서 뺏겼습니다. 그거는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서브미션, 항복을 통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를 해야지 좀 힘들지만은 정의로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호주의 유명한 학자인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평화가 오히려 기특하다. 어떻게 평화가 유지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라는 그런 주장을 아주 우리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예 교과서로 택한 책인데 저 사람은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을 아주 그냥 많이 뒤엎어놓는 그런 아주 명조로 유명합니다.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 나고 있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제일 손해본 사람은 저는 젤렌스키하고 바이든이라고 봅니다. 젤렌스키는 승리의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쟁 났을 때 전쟁 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미국 대통령이 전쟁하는 나라 찾아가는 거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값어치는 우크라이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스라엘만큼 신경 썼으면 러시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3차 대전을 각오하지 않는 못 건드리죠.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이 전쟁들이 막 얽혀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로운 평화만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의 마이클 하워드라는 아주 유명한 저 사람은 정치가도 되고 학자도 되는데 50년 된 책에서 나온 지 한 50년 된 책인데 이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전쟁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악이지만은.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나쁜 건데 전쟁을 포기한 자, 전쟁을 포기하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거 지난 정권 우리나라 대북 정책하던 사람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북한한테 쩔쩔맨 거죠.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고 한국은 전쟁을 못하는 나라니까 평화를 유지했지만은 우리의 운명은 김정은이 소나기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험악한 말을 국제정치학 교과서에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데 빅토르 쉐르블리에즈라는 소설가가 저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1500년 전서부터 자기가 살고 있던 1860년까지 그 3360년의 역사를 다 뒤져보니까 그 역사 속에 평화조약이 8000번이 있었습니다. 8000번. 그러니까 평화조약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두세 개씩 평화조약이 맺어지는데 평화조약을 맺는 나라들은 전부 이제 이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나라는 전쟁을 안 하게 될 거야 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평화를 유지한 평균 기간이 2년이랍니다. 그 8,000개의 평화조약은 다 깨지고 전쟁으로 다 끝났는데 전쟁이 날 때까지 그 시간이 2년 평균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북한 간에 평화조약을 맺고 종전선언을 하고 그러고 평화가 온다고 저러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예일대학교의 그 유명한 브루스 러셋이라는 교수인데 저 사람도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했는데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평화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들보다 전쟁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근데 그거를 무지무지한 역설인데 사실은 상식입니다. 전쟁할 이유가 없는 나라들은 평화조약을 안 맺어요. 우리가 페루하고 평화조약 맺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멕시코랑 평화조약 맺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평화조약 맺는 나라들은 전쟁할지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이 조각 법률적으로 전쟁을 막은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루스 러셀 교수는 평화조약이나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전쟁할 확률이 더 높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상식적인 역설을 이게 밝혀낸 교수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좋은 평화조약이 있습니다. 좋은 평화조약이 1993년에 저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1994년에 93년에 오슬로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딱 30년 됐는데 저거는 이름은 오슬로 조약인데 사인하기는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턴 대통령하고 그 라빈 수상하고 야시르 아라파트라는 이스라엘 피에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지도자하고 셋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기로 하고, 그리고 저것이 더 진전하면은 여기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자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 라빈이라는 사람을 쏴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나라 팔레스타인한테 내주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야시르 아라파트도 저쪽에 그 하마스 같은 그룹한테 이게 뭐야? 여기서 저놈들하고 같이 살자는 소리야. 그러니까 본질이 안 되는데 아무리 법으로 해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떠나랍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지까지 갔던 사람이 그래도 야세르 아라팟이에요. 저 사람도 아주 유명한 테러리스트인데 그래도 그나마 같이 살아야 되지 방법이 있겠어? 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국에 의해서 다 거부를 받았던 그런 허무한 조약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여자 수상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저분이 말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왜 싸우고 있느냐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위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평화가 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인종 학살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오고 이스라엘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인종 학살이 온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전쟁을 잘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어떤 비밀병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비밀병기가 하나 있지. 그 비밀병기라는 것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이야. 우리는 그냥 싸우다 죽든지 뭐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테러 전쟁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전쟁이 잔인하다라고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골드메이어 여자 수상이 그때 했던 말 거기에 보면 왜 이렇게 전쟁이 잔인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랍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참을 수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일은 용서할 수 없다. 이 테러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의 땅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병원 밑에 있어요. 그 땅굴을 치려면 병원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하는데 폭격하는 미사일들이 유치원에 있는 거예요. 그 미사일을 공격하려면 유치원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전쟁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은 그때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싸우기가 어렵다는 그 얘기죠. 중동 전쟁의 기원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역사 이전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중동 전쟁 거기 가서 이제 땅 파고 뭐 무기 분석해보고 다 그러는 것이죠. 성경 최초의 전쟁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읽다 보면 그냥 전쟁 얘기가 아주 빨리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의 전쟁 시딤 골짜기 전쟁 해가지고 이게 BC로 2115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천 몇백 년 전 전쟁이 그때 있었던 거죠. 이거는 기록된 전쟁입니다. 자세한 전쟁은 요새처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더라도 다 기록된 전쟁이고 북방의 사군 그리고 남쪽의 오연합군, 요 남쪽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처벌하러 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과정에서 아브라함, 우리 그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북방군한테 잡혀갑니다. 저 북방군한테 잡혀간 자기 조카를 구하러 롯이 자기 그 사병, 그때는 뭐 롯은 뭐 그 당시에 그래도 한 사회의 지도자, 아브라함은 지도자인데 자기 개인 병사가 318명을 잘 훈련된 병사를 데리고 야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를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 조카만 찾아온 게 아니라 가서 막 뭐 좋은 물건들 다 뺏어오고, 그 좋은 물건 뺏어온 물건 중에 10분의 1을 그때 있던 다른 왕한테 또 헌금으로 바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2115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그 옆에 살고 있던 다른 족속들, 뭐 오늘 말로 그냥 대충 말하면 팔레스타인 아랍 족속들하고 벌써 4,000년 동안 싸우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며칠 전에 미국 그 방송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에요. 그 헛가비 목사라는 마이크 헛가비라는 목사인데, 그분은 아칸소 주지사도 했고, 그리고 현재 그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트럼프랑 경선을 하다가 자기 표를 트럼프한테 다 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폭스뉴스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큰 방송국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사회보고 그러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거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뭘 물어보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아브라함 쪽을 지지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따져볼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마이크 헛급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의 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인데 정말 잘했습니다. 대변인을. 그리고 이번에는 아칸소 주지사로 나가가지고 미국 아칸소 주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주지사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악과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 이스라엘을 지원해야만 한다며 자신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들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 보호해야 한다는 권리를 미국은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나 뭐 딸이나 다 대단한 그 친이스라엘 그 미국 정치가들이죠. 성경책에 이스라엘 땅이 어디라고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이집트에 있는 큰 강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라고 했거든요. 나일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인데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우리가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도 그러고 지금 유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 그 사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한테 준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여기 뭐 어디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기 아주 일부 작은 땅입니다. 사무엘에도 보면은 그 얘기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한테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근데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조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이 대단히 뭐 민족의 영웅이죠. 여러분 다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40일 동안 이쪽에는 팔레스타인,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40일 동안 진을 치고 있는데 하루에 2번씩 소리를 질러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우리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나하고 내밀려서 하나 나와서 싸워가지고 그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자. 그래서 이기는 나라가 주인이 되고 지는 나라가 노예가 되자 라고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그 사울왕 쪽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형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인 다윗한테 네가 가서 도시락이라도 건네주고 도시락 싸갖고 갔다가
이제 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키 몇 센치인 줄 아세요? 지금 거로 2m 6cm입니다. 키가.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이 57kg이에요. 갑옷 무게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몸무게만한 갑옷을 입고 있었던 저놈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는데, 여기 뭐 우리가 이 아주 유명한 그 그림들이죠. 이 돌팔매로 죽여갖고 목을 잘라갖고 오는 데인데, 여기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거는 저 팔레스타인의 선조 중에 선조가 한 말입니다. 비록 전쟁에 졌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의 영웅일 텐데, 이 게임의 결과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랬더니 왕이, 야, 네가 어린애가 무슨 싸움을 하냐 그러고 형들도 화를 내고 그랬는데, 자기는 거기 보니까 다윗이 늑대와 사자로부터 약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늑대와 사자로부터 약을 지켰다. 그러니까 늑대와 사자랑 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을 주니까 나 이거 필요 없다 그러고서 무기를 딱 3개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양치는 목동의 막대기, 작대기죠. 하나는 이 돌리는 거, 이걸 이 돌팔배, 영어로는 슬링이라고 합니다. 슬링하고, 그리고 물가에는 조약돌 5개, 그 5개를 들고서 나가서 싸웠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돌이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돌이 맞아가지고 튀어나가는데, 그거는 성경 그대로는 아니에요. 돌이 맞아서 꽂혔습니다. 꽂혀가지고 쓰러졌는데, 가서 이 골리앗의 칼로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다윗이.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누가 이겼다가 이제 결정이 된 건데, 막대기를 들고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죠. 이 골리앗이, 너가 나를 개로 취급하는구나. 개니까 그 몽둥이를 들고 나왔지 하고서, 정말 개로 취급한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전쟁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여기 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을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the battle is the Lord.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 나오죠. 이거는 근데 과학적으로 실현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가, 로마 군대에는 이 돌팔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이 군단의 돌팔배 부대의 그 파워는 이 궁수들, 아주 잘 훈련돼갖고 뭐 백발백중 맞추는 궁수들보다 못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군대는 밀집을 해서 서야 되기 때문에 줄이 짧았어요. 이 짧은 거를 돌렸어도 우리 배터는 한 120m쯤 됩니다. 120m쯤 가가지고서 갑옷 입은 적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었다 랄 정도로, 그리고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꼰총하고 맞먹어요, 이 위력이. 이거 머리에 박히면 그냥 직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라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한 방에 그냥 직사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광개토왕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듯이 이스라엘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이라크는 누굽니까? 이라크는 네부갓네살입니다. 이란은 누굽니까? 이란은 고레스입니다. 그게 자기의 그 옛날 영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BC 1010년 사람이죠. 이 조 사건이 일어난 거, 돌팔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뭐 1010년 BC, 예수님 오시기 1010년 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흠모한다. 왜 다윗이 어느 정도로 막강한 왕이었냐면은 유대인을 통합하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정복했고 시리아 전 지역을 장악했었다. 외부의 모든 적들을 괴멸시켰다. 지금 이스라엘 수상 벤자민 네타냐후의 꿈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상황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연두색으로 칠한 영토예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토가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넓었다.
그래서 유대 땅이 다윗 때는 이게 지금 이 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땅인데 니네가 왜 왔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다 지배했었고 여기 유대 나라가 살고 있었으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 땅 따먹기 논쟁을 하는데 이 섬이 왜 우리 섬입니까? 독도가. 우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독도가 왜 우리 섬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역사적으로 우리 거래, 법적으로 우리 거래. 예,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우리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다. 군사력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땅은 영토가 아니에요. 역사책 볼까요? 고구려 땅입니다. 이 만주가. 중국한테 가서 지금 만주는 고구려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면은 되겠습니까? 고려시대 때는 한경북도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는 한경북도가 중국 땅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 삼천리,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에 지금 남북한 지도가 확정된 것은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거는 영토 싸움하는데 논리가 쓰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 한때 블레셋을 깨놓은 다음에 저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었다라고 나오죠. 역사 지금 미국 방송은 하루 종일 이걸 해줍니다. 24시간 이스라엘 전쟁을 얘기해줘요. 우리하고는 이스라엘 전쟁을 인식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뉴스 24시간을 저걸 해주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틀면은 이스라엘 뉴스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쟁을 문명전쟁이라고 얘기했고 반테러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독립전쟁, 제1차 중동전쟁이 제2의 독립전쟁인데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이스라엘한테는 또 의미가 있느냐? 1948년 이후 최초로 이스라엘 땅에서 싸운 전쟁입니다. 그놈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는 1948년 독립한 다음에 싸우고서 처음이라. 그 두 번째는 1973년에 욤키푸르라는 그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다음에는 처음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냥 오면은 뭐 대싸움하듯이 막 싸웠는데 이번에는 내각회의에서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홀로코스트라는 게 나치 사태에 이스라엘 사람 몇백만 명 죽는 것이죠. 그거 이후에 지금보다 더 많이 죽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에 독일 사람한테 죽고 땅으로 하루에 죽은 사람이 1,400명입니다. 1,400명을 미국 사람으로 계산했더니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9.11 날 미국 사람 3,000명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5만 명 죽은 그런 9.11을 당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차 중동 전쟁이라고 이제 명명될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죠. 여기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한때 페르시아 땅입니다. 여기는 한때 로마 제국 땅입니다. 또 거기는 한때 비잔틴 제국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까지 1517년부터 1917년까지는 요 파란색, 초록색 오토만 제국의 땅입니다. 오토만 제국. 여기 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오토만 제국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게 우리 땅인데 왜 유대인이 왔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는 오토만 제국의 땅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었고 로마, 비잔틴 그리고 다윗 왕 때는 유대의 땅이었고 그 땅 주에는 시작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 사람도 살았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살고 있었죠. 살고 있었는데 1차 대전 끝날 무렵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오토만 제국은 이제 무너진다. 무너지면 이 땅을 우리가 놀아가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또 오토만 제국이 그래서 1917년에 이제 지는 게 확실해요. 지는 게 확실하니까 그때 영국의 그 발포라는 그 장관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너네들 살 땅을 마련해 주겠다. 얘네가 글로 가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곧 저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땅 일부를 내줄게 하고 약속한 것이 1917년에 그 발포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땅을 나누자라는 약속을 뭐 이제 그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이 했고 그 전쟁이
1차 대전에 영국 프랑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나눠 가졌는데 바로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지금 이 땅을 영국이 가졌다는 거 얘기입니다. 영국이 이렇게 다 자대국 근거입니다. 오토만 제국이 쪼개져서 오토만 요거만 남고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은 터키만 가지고 나머지 오토만 땅을 다 놀아가졌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은 영국이 가지게 됐고 영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영국이 그럼 거기다가 땅을 내주겠다. 근데 이제 이것은 오랫동안의 이 땅을 찾겠다는 노력 끝에 심지어는 영국이 너 나라 빨리 말고 싶으면은 우리 땅이 있는데 거기다 만들면 안 되겠니? 하고서 제시했던 데가 그 아프리카의 우간다입니다. 그 영국 식민지니까 여기다 만들어.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책에 의하면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지 거기가 아니다. 거기는 못 간다. 영국이 런던하고 파리를 바꿀 수 있냐? 우리도 우간다하고 팔레스타인 바꿀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거를 했는데 그것도 30년이나 더 걸려서 2차 대전마저 끝난 다음에 1947년에 그것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유엔이 이제 놀아 가지세요. 너희들 해가지고 나눠준 겁니다. 이 우리 시온주의는 뭐 또 다 보실 거예요. 발포 선언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놀아준 땅이 유엔 이게 원래 영국 땅이었는데 유엔에서 여기 노란색 친 데는 팔레스타인 사람만이 사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늘색 친 데는 여기는 유대 땅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땅을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땅 나눠받자마자 나라를 만든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밤 12시에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했고 바로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아랍이 이 팔레스타인은 뭐 나라가 없지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으로 전쟁을 하러 들어온 겁니다. 전쟁 독립하는 그날 전쟁이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이겨가지고 나라를 이제 땅을 이거 보세요. 요거 팔레스타인이 이으면은 여기 그냥 이어지죠. 여기 팔레스타인이 이으면 그냥 이어지죠. 이건 이스라엘은 방위 불가능한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런데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전쟁 나가지고 한 7개월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땅을 많이 뺏어가지고 참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 나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엑소더스라는 영화의 가사 한번 보세요. 이 땅은 나의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이 용감하고 오랜 땅을 내게 주셨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언덕과 들판이 나타나 보이네. 나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땅을 보고 있네. 라는 이 땅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한테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저 영화 또 노래 가사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48년 5월 14일 날 밤에 이스라엘 건국을 했고 건국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막 떨려요. 이제 전쟁이 날 텐데 저것들이 침략을 할 텐데 그래도 나를 좀 센 나라가 너 나라야라고 인정을 해주면은 자기가 보호를 받을 텐데 딱 11분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나라입니다라고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유 거기 나라로 승인해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걸 나라로 승인합니까?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트루만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루만을 무지하게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고마워하는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T자 붙은 두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제일 좋게 해준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트루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정부가 한번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너무 큰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신네 나라를 만든 사람이지 나는 고레스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역할을 자기가 했다. 이 책 제목이 나는 고레스다. 그리고 부제가 트루만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재탄생이라는 뭐 이런 재미있는 책도 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이게 이제 전쟁하기 전에 이게 뭐 나라가 세 개로 쪼개져 있죠. 언제든지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라처럼 아닌 거로 만들 수 있는데 그 7개월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세 개로 쪼개진 거가 이제 방위가 가능한 나라로 이제 된 겁니다. 이 땅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7년의 전쟁에서는 시나이 반도 이거 파란색은 뭐
엄청나게 자기 본토보다 몇 배 되는 땅을 6일 만에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야 이스라엘은 전쟁의 신이구나,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나라도 있구나 라고들 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갖고 그 전쟁을 4번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지금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도를 2개를 보면은 이제 1948년에 이렇게 됐고 1967년에는 이 땅을 거의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는데, 요게 1967년에 점령한 땅입니다. 원래는 시나이바드도 다 점령을 했었는데 평화조약을 통해서 이집트한테 다 줬어요 그냥. 그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이제 안 싸우는 겁니다. 제일 센 적국 하나를 그냥 무력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필요 얻은 건데, 지금 이제 가자하고 여기 2군데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1948년보다 확 줄어들었죠. 그런데 요 둘이 사이가 나빠요. 원래는 팔레스타인 오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노벨상 받은 야시르 아라파트가 이 나라의 대표인데, 그 중에서 훨씬 더 강경한 하마스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아예 이쪽에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다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이 원래 다 장악했던 땅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테러리즘이 많으니까 다 담을 다 싼 거예요. 모두 다 담을 다 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하마스는 뭐 정당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냥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사실상의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놈들이 아주 그렇게 그 잔인하게 테러를 하고, 여기는 여기에 그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도 인정도 안 해요. 그 둘이 사이가 나쁩니다. 여기 대통령은 미국 국무장관이 가서 만나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둘이 사이가 나쁘고, 그 여기서 이번에 이 사단이 났는데, 요 가자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를 이제 국제사회가 다는 아니지만은 미국, 영국, 프랑스, 그 서구는 테러리스트로 본다. 이놈들이 일으킨 전쟁을 테러 전쟁으로 본다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아까 말한 여기가 지금 그 하마스와 반대되는 파타의 대통령이에요. 그 하마스는 지금 가자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같은 종족이지만은 이렇게 쪼개져서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둘이 사이좋게 살 수도 있다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하마스는 정치 조직이 있고 군사 조직이 있는데 그 군사 조직의 대표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내자. 그리고 이 하마스를 도와주는 것은 이란을 또 뒷배대주는 것은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마스가 이제 1987년에 그러니까 야시르 아라파트가 너무 말랑말랑해서 못 쓰겠다. 우리 끝까지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버려야 돼. 그런 조직이 쭉 나왔고, 이번에 보세요. 그 중에서도 온건한 팔레스타인은 미국 국무장관이 가서 만나잖아요. 근데 바이든도 가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바이든은 안 만나줬습니다. 안 만나준 거는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해가지고 500명을 죽였기 때문에 만나줄 수 없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한 적도 없고 500명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폭탄이 터진 건 사실인데 무슨 폭탄이 터졌느냐? 하마스가 쏜 미사일이 오발로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에 떨어져가지고 몇백 명 죽은 건 다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니까 이 대통령이 뭐 이름이 마우드 아바스 대통령이 나 바이든 안 만난다고. 근데 바이든이 바보처럼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수사하고 만나가지고 이 병원 폭격한 것은 저쪽 팀이 한 것 같아요. 저쪽 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축구 시합이에요. The other team. 당신네가 한 게 아니라 The other 팀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랑 동급이냐 하는 그 얘기죠. 지금 전쟁이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밀어서 요 스트립에서만 싸우고 있고, 뭐 이 싸움은 누가 이길지 뻔하죠. 테러 전쟁할 때 이 오사마 빈 라덴이 한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들은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아프간 테러 교관이 나는 시범을 한 번밖에 못 보이니까 집중해서 쳐다봐라.
직접 쳐들어서 죽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싸움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국의 그 보수적인 뭐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살 권리가 있고 너네들은 죽을 권리가 있다. 다 죽여주마. 그런 뜻이에요. 너네 죽는 게 좋으면 죽여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이제 이스라엘 관계를 잠깐 얘기할 텐데,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친한 거는 국제정치의 반칙입니다. 왜 반칙이냐면은 이스라엘은 100명 살고 있는데 저쪽은 10,000명 살고 있어요, 아랍은. 근데 100명을 도와주느라고 10,000명짜리를 소외를 시키는 거라. 그 여기는 석유가 천지라. 그 여기는 뭐 별로 사막이고. 이해가 안 가는 외교 정책이 바로 미국이 왜 이스라엘하고 친할까? 한국하고 미국은 이게 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아무런 종이가 없어요. 아무런 종이 조각이고 우리 동맹 맺자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근데 어떻게 친할까? 그래가지고 뭐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관계가 참 그 놀랍다라는 그런 책이 많은데, 이건 뭐 나온 지 한 10년도 넘은 책입니다만은 Friends Indeed, 우리가 영어로 Indeed로 붙였으면 진짜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걸 딱 띄었으니까 행동으로 보이는 친구들, 행동의 친구. 이거는 뭐 그냥 행동으로 친구라.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감정 이모셔널하고 논쟁 많고 수수께끼 같은 관계가, 그리고 드라마틱한 관계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다. 왜 두 나라는 그토록 친할까? 혹은 심지어 연인 관계 같은가? 러브라고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같은 관계를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정도다. 제가 아까 바이든이 소리봤다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 전체가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서 민주당 중에 하마스 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근데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민주당인데 지금 있던 민주당 중에서 나 다음번에 너 대통령 되는 거 방해할 거야 라고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 때문에 바이든이 다음번 대통령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왜? 자기 지지자 중에서 이스라엘을 너무 지원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로 이런 그 문제들이 지금 미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1,600만 명 채 안 되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46%가 살고 있고 미국의 40%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가, 그러니까 미국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의 10%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미국 상하원을 해가지고 대학 교수 중에서 노벨상 받아올 사람들의 한 30%가 유태계입니다. 그 미국 기업의 최고 기업들의 뭐 어떤 사람 얘기로는 30-40% 이상이 유태계 재벌이 장악하고 있다. 좌파든 우파든 언론들은 다 유태계가 장악하고 있고, 그 유태인 파워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유태인의 비위를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유태인하고 친하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될 정도로 하여간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이번에 전쟁 나자마자 미국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우리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러고 이런 불을 켜가지고 불을 밝혔습니다. 블루 앤 화이트,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이렇게 미국은 적극으로 지지해 주는데, 미국 외무장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키신저 박사죠. 유태인이죠. 현직 외무부 장관이 블링컨이죠. 유태인이죠. 그 미국의 국가안보실장은 유태인은 아닌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 읽으면 야곱, 예레미야 서리반입니다. 제이콥 제레마이아 서리반. 그래서 제이크 서리반이라고 그러는데 뭐 완전히 뭐 그냥 보통 또 우리 성경 사람이 아닌 성경의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 40%는 이스라엘이 좋아요 그러면 절반만 좋아한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태인한테 미국이 좋아요 그러면 다 좋다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유태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미국 사람 중에서 유대인을 무조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에반젤리칼들입니다. 기독교 보수 기독교도들, 그 사람들이 거의 한 1억 대 가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이라 언덕 위에 등대, 언덕 위에 등불, 그게 이스라엘이고 오늘의 미국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노력하기보다는 미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도들을 우리 편으로 확실히 붙들어 두자라고 지금 뭐 외교를 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거 뭐 다 적극 지지한다는 얘기만 한 것이죠. 지금 근데 이 전쟁이 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너무 허약해요.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수상은 이스라엘 역사상 상당히 강성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너무 강해. 이스라엘 아랍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벤자민 네타냐후가 당선되고 9개월 동안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바이든이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만났을 때도 아주 무지무지하게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아랍 사람들이 아하, 지금 벤자민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이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때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엔 석유고 500년 쓸 거가 땅속에 있습니다. 쉐일이라고. 그거를 꺼내서 써서 트럼프 대통령 때는 기름값이 엄청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얼마까지 내려간지 기억 못하시죠? 트럼프가 대통령할 때 우리나라 석유값이 한참 내려갔을 땐 리터당 12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1700원 넘잖아요. 바이든이 그거 공해 산업이라고 못하게 했어요. 그 세계적인 유가가 오릅니다. 미국이 자기 걸 안 파고 사오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석유 파는 나라가 돈이 확 생긴 거예요. 이란이 돈이 확 생긴 겁니다. 그 돈 가지고 테러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는 거죠. 트럼프 때는 미국이 석유를 쓰니까 국제 유가가 다 내려가니까 러시아고 이란이고 뭐 돈이 없어서 쩔쩔맸던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전략을 잘못 짰죠.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다음 대통령 나오는데 4년 동안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 4 years, 0 wars라고 이제 뭐 이거 카드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2.8 years, 2 wars. 2년 동안에 전쟁이 2개가 났어요. 미국 대통령이 세면은 세계에 전쟁이 안 납니다. 그게 국제정치의 기록인데, 물론 미국이 나쁘지만 한숨씩 전쟁 못하는 나라들은 그게 이제 굴종의 평화겠죠. 팍스 로마가 셌을 때 세계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뭐 그 평화를 누구나 다 좋아한 건 아니었겠지만은 일단 전쟁은 안 났다. 영국이 아주 셌을 때 팍스 브리타니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주 셀 때. 그래서 미국이 1945년부터 1990년 소련 망할 때까지 그때를 지구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절로 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냉전 시대가 기분이 나쁜 거가 그 평화로운 시대 때 전쟁이 2개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난 거란 말이지. 우리는 기억이 나빠요. 그런데 지난 4, 50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냉전 시대가 처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 된 다음에 쪼그레기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 데모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데모하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레디컬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데모 안 하고 뭐 합니까? 전쟁하러 갔죠. 누가 더 레디컬해? 솔직히 보면 누가 더 씩씩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데모할 시간이 없어요.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길에서 안전한 데서 데모하고 있고. 나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기네들이 팔레스타인을 돕고 싶으면 입대해야지. 이거 아까 그 골다메이어에서 또 한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동정받는 것과 죽은 다음에 참 슬프다, 너 정말 불쌍하게 죽었다라고 동정받는 것과 살아남아서 욕먹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는 살아남아서 욕을 먹는 것을 택하겠다. 이게 지금 싸움의 본질입니다. If we have to have a choice between being dead and pity. 참 불쌍하게 죽었네. 안 됐다. 그거 하고 and being alive with a bad image. 이미지는 나쁘지만 살아남았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we'd rather be alive and have the bad image. 지금 유엔에서 제일 깡패 못 쓰는 나라로 매일 그러니까 결의안을 제일 많이 받아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들 이걸 왜 우리 땅에다 놔두고 있니? 이거 저 다른 데로 옮겨 중국으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보내 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엔은 6.25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끝내주는 거였는데 지금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엔데이
공휴일에서 빼버렸잖아요. 그 빼는 해가 북한 지지하는 표하고 남한 지지하는 표가 같아지는 해에 우리가 유엔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퇴한 겁니다. 유엔에 가입도 안 했는데 유엔 대회를 없애버렸어요. 공휴일에서. 유엔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남한 투표하면 북한이나 아랍이나 저쪽 중국한테 지른 조직이 유엔입니다. 지금. 요 며칠 전에 미국의 아주 괜찮은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너무 약한 공화당 상원의원이라 가지고 트럼프한테는 매일 비난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중국과 이란과 북한과 러시아는 악의 축이다. 새로운 미국 사람들이 악이라고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정권 교체입니다. 미국 사람이 악이라고 해 이블이라는 얘기를 쓰면은 나라를 없애는 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없어요. 현재의 정권을 교체한다가 이블인데 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북한, 이란, 이라크, 이라크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했으면 이건 전쟁인 거예요. 근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전쟁을 지금 테러 전쟁이라고 그랬죠. 테러 전쟁하고 일반 전쟁하고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전쟁의 원칙은 야, 너 나한테 내리면 너 죽어. 이거 덤비지 마. 봐라, 내가 이렇게 총을 많이 갖고 있잖아. 이거 보지? 그러니까 오지 마. 그래서 전쟁 안 하는 것이 전쟁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그거는 100점이 아니에요. 못 오게 하는 게 100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쟁의 기본 상식인데 거기에서 한 가지 학자들의 전제 조건이 저 사람도 자기 목숨을 아낀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죽으니까 못 와. 그래서 전쟁이 억제가 돼. 근데 테러리스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 죽으러 가는 거야. 그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는 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전쟁 이론이 테러리스트한테는 안 먹혀요. 그리고 테러리즘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테러리스트라고 확인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내가 그 어디 교회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테러리스트를 잡으러 갔는데 그 녀석들이 밥을 먹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는 체포해가지고 생포해서 와야 된다 그러는데 테러리즘 교리는 죽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잡아보면 걔네들 때문에 테러 한 건이 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저쪽 팔레스타인 병사 하나 잡아보면은 이스라엘 할머니 하나 거꾸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야지 그 일이 안 생긴다 이거죠. 오히려. 바로 그런데 그래서 전쟁의 law of war, 전쟁의 법칙이 테러 전쟁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건 한쪽 팔 묶고 싸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테러리즘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One man's terrorist is another man's freedom fighter.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의 투사다. 이게 완전히 끝내주는 양비론입니다. 양시론, 양비론. 그래서 하마스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하마스도 이스라엘만 맞고 하마스는 틀리는 거야. 거기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방법. 안중근 의사가 영어로 말하면 프리덤 파이터예요.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어느 법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보기에는 테러리스트 맞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안중근은 프리덤 파이터입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그 기준이 안중근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하얼빈의 수학여행원 일본 여고생을 쐈다. 그러면 테러리스트예요. 일본 할머니 관광단을 쐈다. 그러면 테러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한반도 점령 정책을 집행하는 장본인을 쐈기 때문에 표적으로 봤을 때 테러리스트가 아닌 겁니다. 다른 쉬운 말로 자유의 투사는 여자와 늙은이와 아이를 죽이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그 타겟에 의해서 이놈들은 요번에 1,400명의 어린애를 죽이고 어린애 목을 잘랐습니다. 같이 죽음이라도 그냥 멀리서 총 쏴 죽이는 거하고 목 자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목 잘랐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앵커가 저 애니멀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동물 같은 놈들. 동물한테 싸울 때 인간적인 자주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읽고서 뭐 테러리스트,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는 자기 투사다라고 신문 기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죠. 신문 보면 양쪽 다 뭐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바로 내가 그 테러리스트들을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쓴 책이 바로 벤자민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테러 전문가고 옛날에 테러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그 독일 비행기가 납치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100수십 명이 이 우간다에 있는 엔테베 공항에 잡혀 있는데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서 그걸 다 구해왔어요. 몇 명 안 죽고 다 구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죽었는데 장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친형이야. 요나탄 네타냐후. 그래갖고 이 사람이 군대도 갔고 테러리즘도 공부하고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 됐는데 이 책에 보면은 현장 사살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읽으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생포를 해야지. 그랬더니 이거 조금 더 읽으니까 생포하게 되면은 더 많은 테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다 던졌죠. 왜? 이거 무덤 만들어주면 이것이 테러의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테러리즘과의 싸움은 얼마나 잔인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은 야 그래도 이게 어떻게 바다에다 집어 던지냐. 그 한쪽 세계의 지도자인데 근데 테러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까요? 테러리스트가 납치했어요. 200명 탄 비행기를. 근데 이 비행기가 10만 명이 축구샷 보고 있는데 여기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 여기 미시간 대학 축구장입니다. 얘네들 모이고 10만 명씩 모여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이 미국 조종사가 이 비행기를 봤어요. 격추시킬 수 있어. 그때 이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이 조종사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도 저고 뭐 공군부대장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게 마지막 저 비행기를 200명이 탄 여객기가 납치돼서 미시간 대학의 미식 축구장 10만 명이 지금 와글와글한 데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근데 미국 전투기가 용패도 그 비행기를 발견하고 따라가고 있다.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군 조종사는 격추가 답입니다. 테러 전쟁 교리에 격추로 나와 있습니다. 왜? 200명은 무조건 죽은 거예요. 가서 여기 떨어지면 200명은 그냥 폭탄이니까 죽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몇천 명 죽겠죠. 안 쏘면은. 근데 쏘면은 200명 죽고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쟁을 하는데 누구가 옳고 누구가 틀리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챕터를 역사의 바른편 그 우리가 왜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이스라엘 어제 그 미국 방송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생명의 편이다 그러더라고요. We are for life. 그러니까 국민을 더 잘 살게 해주고 국민을 이제 행복하게 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자유를 주고 그게 이스라엘 정부예요? 하마스 정부예요? 어제 그 얘기하는 사람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하죠.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저러면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저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북한 국민들을 자유를 뺏고 굶주리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가 말로는 그렇게 멋있게 하지만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인간들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그 하마스라는 조직을 팔레스타인 사람이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슬람이 다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슬람 전체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은 다 이슬람이에요.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입니다. 모든 이슬람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예, 우리 기독교적인 포지션은 아주 심플해요. 뭐 제가 이런 책들에 그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거기 없구나. 이 마크 가브리엘이라는
그 이집트 출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 가서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누구도 해결 못한다. 누구도 유엔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 나라 정치가 강성도 안 되고 약성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그 2000년에 갈등이라는 책 결론을 그렇게 냈더라고요.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이집트에서 10살 때 그때 6.1 전쟁을 만나가지고 이집트가 아주 처참하게 전쟁에 졌는데 그때 모든 이집트 아이들은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의 장군이 눈이 하나 없습니다. 모사다얀 장군이라고. 눈이 하나 없는 장군을 악마로 보는 거예요. 그 악마가 푸죽한 칼로 자기를 막 찌르고 막 토막내는 꿈을 꾸다가 막 소리 지르니까 형이 너 왜 그래 그랬는데 그런 꿈은 나만 꾸지 않았고 내 반의 친구들이 다 그 꿈을 꿨다. 악마의 꿈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코란을 다 외웠대요. 12살 때. 근데 자기가 다 외운 이유는 자기 친구들은 매질 맞아서 무서워서 다 외웠지만 자기는 부모님들한테 자랑하려고 다 외웠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슬람이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34살에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부모가 죽이겠다고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이제 미국까지 왔는데 그 사람의 책에 지금 이슬람에 관한 책을 많이 쓰는데 거기 마지막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도 해결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다.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을 제가 이제 읽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뭐 지금 한 시간 딱 됐네요 보니까 요 정도면은 그냥 개략적인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정말 힘든 전쟁이고 또 저쪽이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 가서 양민들 많이 죽였대 한국군이. 아니 거기 군인이 어디 있어요? 게릴라가 다 전부 다 양민이지 군복상으로.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 군복 입지 않은 애인데 그놈이 총을 들고 우리를 쏘거든. 근데 양면을 죽였다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전쟁이 그래서 전쟁의 법은 정규적인 나라들 포로를 잡으면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포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 잡히면 맛있는 거 얻어먹는다고 다 항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대우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서 지금 뭐 공부의 첫 단계인데 앞으로 이 전쟁이 저는 그 아까 이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그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본다. 독립하는 날 나라가 세 개로 지리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독립전쟁 하는 바람에 한 개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군사 지리학적으로 방위가 가능한 영토가 된 겁니다. 가자 점령하겠다라는 뜻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자 사람들한테 그냥 살라고 주민증도 주고 그래요. 네가 그 우리한테 협조하면은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으라고. 이제 거기 뭐 민족의 문제가 뭐 남아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 땅은 누구 땅도 아니고 누구 땅이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입니다. 만주는 지금 중국 땅이에요. 심지어는 고구려를 우리가 고구려가 우리니까 우리 땅이다 그러는데 중국은 그것까지 바꿔놓은 거 아시죠? 고구려가 중국의 옛날 고대 지방 정부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걸 완성해 놓은 연구가 동북공정입니다. 그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 뭐라고 써있는지 좀 봅시다.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이니까 이거는 중국이라고 역사적으로도 정당화 시킨 거예요. 근데 국제정치학적으로 정당화는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으로 여기 어쩌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두 나라가 서로 직거래. 국제정치학적이라면 누가 지금 현재 밀리터리 컨트롤 오버 그 섬에 대해서 누가 군사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어? 너야 그럼 네 거야. 언제까지? 뺏기기 전까지. 그래서 국토는 지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연결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그 백날가도 풀리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질의가 희망은 있어요. 이란은 페르시아지 아랍이 아닙니다. 이라크는 아랍이에요.
근데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근데 이란하고 아랍하고 전쟁 붙으면 보통 처절하지가 않습니다. 둘이 싸우면 뭐 이거는 뭐 보통 처절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아주 친했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미국이 제일 친했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얼마만큼 친했냐면은 미국은 새로 만든 첫 제일 좋은 비행기를 누구한테도 안 주는데 이란한테 줬습니다. 이란의 그 팔레비 왕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 해군이 자랑하던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영화 있죠? 탑건에 나오는 그 F-14라는 그 전투기를 자기 자가용으로 몰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미국이 준 거예요. 왜? 이란은 미국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란은 다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습니다. 여자들이. 완전히 서구예요. 근데 왜 이란은 그렇게 미국 편이 되었을까? 바로 국경을 접하고는 소련이 원수니까. 그래서 소련을 막기 위해서 이란을 편을 했는데 지금 이란의 1979년에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그 완전히 종교적 근본주의자가 나라를 장악하면서 300명 뒤로 돌려보낸 것이죠. 이번에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본 거는 이란 정권 날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란 정권이 날려가면은 다시 이제 자유주의 정권이 되고 지금 이제 세계 싸움이 네 나라하고 나머지의 싸움입니다. 네 나라. 뭐 아까 말한 그 악의 축 네 나라를 서양 사람들이 유라시안 딕테이터스라고 합니다.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 그 네 나라가 한 팀인데 그 네 나라가 한 팀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 팀이 된다는 건 이거는 지정학적 반칙입니다. 둘이 제일 원수예요. 이란하고 러시아가 같으면 웃기는 얘기죠. 그 종교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분리 와해 공격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되게 잘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니까 미국의 그 이 국제적 지적으로 조금 좀 답답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푸틴 같은 양아치랑 잘 지냅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럼 저 푸틴 같은 양아치가 저 시진핑 같은 깡패랑 잘 지내게 놔두란 말이오 그러십니다. 그럼 갈라치기 하는 거죠. 국제 정치는 갈라치기인데 그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내가 다음번 대통령 되면은 그날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수 있다고. 그리고 미국의 말이죠. 미국 법 중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1995년에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1995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오슬로 평화협정 이후에 사이가 좋아지면서. 그런데 미국 모든 대통령이 공화당 민주당 안 따지고 자꾸 집행을 연기하는 거예요. 6개월씩 연구해가지고 그게 2018년까지 온 겁니다. 2018년 5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되는 날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옮겨간 겁니다. 그 지금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몇 나라는 따라가 우리도 못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그쵸? 미국 대사관은 그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되게 불리한데 앞으로 그 미국 정치가 조금 더 보수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렇게 되면은 그쪽 세력이 분열이 될 겁니다. 그 우리는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을 뭐 찰떡 동맹으로 만든 거는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쪽 4개 유라시안 딕테이터스에서 제일 힘이 센 중국을 그냥 끝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네 세력이 자유진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애매한 한반도였는데 애매한 한국인데 이게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버리니까 게임이 끝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책은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국제 정치, 세계 정치에서도 자유진영과 그 저쪽 유라시아 독재 국가들이 싸우면서 어느 쪽이 이긴다의 운명을 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이쪽이 이기는 것이 확정되어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재밌는 거가 이 악의 축이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중국을 붕괴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아니, 중국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또 무슨 일이에요? 국제 정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우리가 언제 북한 주민들 다 죽이자고 그랬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 저거 안 되겠다고 그랬지.
그 지금 시진핑 정권 흔들흔들해요. 맞아요. 그 시진핑이가 국제회의에 참가를 못합니다. 왜? 자기 나갔다 오니까 자기 자리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센 것 같지만 약한 거예요. 어디도 독재가 센 것 같지만 약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뭐 뻔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편,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죠.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이고, 뭐 하나님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럼 야채 되게 친미적이 되는데 우리는 친자유, 친생명 이거죠. 친자유, 친생명. 네. 근데 김 박사님 이번에 그거 미스테리예요, 그죠? 이거창이 죽었는데 저는 그 시진핑이 혹시라도 뭔가 좀 그러니까 미소서 중국의 주는 게 지금 아니라. 국방장관 행방불명, 네. 그리고 국무장관도 행방불명, 예. 외무장관 행방불명이고, 그래서 또 옛날 외무장관 왕이가 다시 오고 그랬어요. 네네. 지금 그 권력 갈등이 아주 심하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개혁 개방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주의 국가가 됐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냥 갈 텐데 맞아요.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생기는 문제점들인데 뭐냐면은 중국의 고속철도가 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이라 치면은 중국 거가 한 70, 80 넘을 거예요. 그렇게 중국의 고속철도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전국적으로 공사할 때 뭐 철도 깔고 쇠 부채하고 기차 만들고 그러니까 GDP가 막 크는 거라. 근데 그거 지금 완성해 놨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타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텅텅 비어서 다녀가지고 그 중국의 고속전철 회사가 작년 2022년 1년 동안 낸 적자가 990빌리언, 그러니까 9,900억 달러. 중국의 GDP가 14조. 그래서 중국 GDP의 6%가 고속철도 회사가 내는 적자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고속철도 적자 내죠. 중국의 조선소가 700개 정도 되는데 100개면 충분한 거예요. 100개. 나머지 600개는 지금 문 열고 놀아요. 이제 그 전면. 지금 중국의 아파트를 막 치는데 분당 같은 거 막 치는 동안은 경제가 막 성장해요. 분당을 막 치면은 성장합니다. 왜? 세멘트 들어가고 노동력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다 줬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고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진짜 자유주의로 가야 되는데 진짜 자유주의로 가면은 공산당이 몰아가잖아요. 정권 뺏기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는 못 가고 지금 중국이 마지막 딜레마에 와 있는데 나는 중국이 이제 주저앉는다고 보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자유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이제 자유하겠습니다. 이제 시장경제 합시다. 이제 민주주의 합시다. 그러면 대만이 독립선언합니다. 그렇지. 위구르가 나도 독립, 맞아. 만주도 독립. 맞아. 복건성은 우리는 대만에 편입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복건성은 그 대만하고 붙어있는 성인데 후지엔 거기는 다 대만하고 경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쪽 강남 우리는 원래 중국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티베트 우리는 중국에 속한 지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 중원만 중원. 중국이 민주화하면 나라가 쪼개지고 독재를 주장하게 되면 폭발하고 지금 그 딜레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중국이 앞으로 이제 세계 1등이 되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